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증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증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참조하는 책은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라는 책입니다. 이기용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기용 교수님은 이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많은 책들을 번역하고 또 논문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수의 조망 효과에서 살펴보는 투자라던가 데이터라던가 여러 가지 세세한 공부들의 기초를 단단히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은 자세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되면 다른 공부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실증주의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실증주의, 두 번째는 협약주의, 세 번째는 비판적 실제론입니다. 이 세 입장들을 정리를 한 것은 과학 철학자들이고요. 즉 과학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실제에 대해 과학 철학자들이 탐구해서 진술한 주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학자들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칼 포퍼이고요. 이 두 번째 협약론에 속하는 학자가 토머스 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속하는 학자가 로이 바스카입니다. 일단 이렇게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사회과학이 과학의 하위 분야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학적 탐구의 방법론을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즉, 과학적 지식의 특성은 무엇인가?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생산하는가라는 질문이 사회과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과학과 관련하여 실증주의가 중요한 까닭은 과학적 지식은 어떤 특성을 갖는 지식이며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안내해 왔기 때문이다. 실증주의의 여러 주장 가운데 사회과학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실증주의 과학관, 즉 과학적 지식의 특성과 한계에 관한 교의이다.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을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생산하는가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안내해 온 것이 실증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실증주의라는 용어는 사회과학자들 사이에서 과학에 대한 고루하고 천박한 입장을 가리키는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증주의는 19세기 중반 이래 과학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견해의 기초를 형성하는 지적이고 문화적인 흐름이었다. 그리고 실증주의적 정통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실증주의는 20세기 전체에 걸쳐 과학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견해로 군림을 했다. 1960년 무렵부터 실증주의가 격렬하게 비판받아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증주의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용감한 사람도 거의 없고 그것의 지배력이 이전처럼 강하거나 당연시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실증주의는 지금도 보통 사람들은 물론 다수의 과학자, 사회과학자들이 과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 입문서에서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제시하는 절차인 경험 자료의 수집, 그리고 일반화, 이론 수립,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도출하고 그것을 경험 자료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 이 연구의 순환은 바로 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그러므로 실증주의는 영향력이 없는 쇠락한 사조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과학 연구에서 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철학적 입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실증주의는 과학이나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학문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실증주의의 지배적 권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 정치학은 실증주의를 추종하는 행태주의적 운동을 전개했고 그것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도 실증주의의 장악력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견고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사학도 활발히 사용을 하고 있고 교육 연구, 경영, 유통 연구 등과 같은 분야들도 실증주의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실증주의가 완전히 통일된 사상이나 학파는 아니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실증주의로 불리는 입장은 경험론, 행태주의, 자연주의 등과 같이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다수의 구별되는 주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지어 실증주의라는 이름을 거부하는 주장까지도 포함한다. 예컨대 실제로는 실증주의자들과 매우 유사한 견해를 주장하는 칼 포퍼는 자신의 입장을 실증주의가 아니라 비판적 합리주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원래 그 전통적인 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이 칼 포퍼였는데 이 칼 포퍼의 비판적 합리주의는 역시 다시 이 현대의 실증주의 안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증주의라는 이름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주장들을 포괄하며 그리고 그 주장들은 서로 매우 복잡한 논리적, 역사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실증주의가 인정하는 지식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실증주의는 경험적 지식과 논리적 지식만을 정당한 지식으로 인정을 합니다. 경험적 지식은 자연과학이 대표적이며 논리적 지식은 논리학과 수학이 대표한다. 그리고 이 실증주의에서 균형추는 이 둘 중에서도 이 경험적 지식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은 논리적 구성물로 논리적 어휘와 초논리적 어휘들로 구성되고 여기서 논리적 어휘는 논리적 연결어와 수학적 용어를 포함하고 초논리적 어휘들은 이론의 서술적 용어를 구성하는 수로를 포함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과 그러니까 경험으로 경험적 지식을 구성하는 이 자연과학과 논리적 지식을 대표하는 논리학과 수학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증주의는 우리의 모든 관념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험론을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진정한 지식은 감각 경험이나 감각 인상에 근거한다고 주장하는 휴메 경험론에 기초하고 있다. 선험적인 동시에 세계에 관해 알려주는 지식은 없으며 경험적 시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관념들만이 정당한 지식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경험론의 핵심 주장이다. 그러므로 경험적 근거를 결여한 사변, 즉 이론, 형이상학, 도덕, 미학, 정치의 인지적 주장은 모두 기각된다. 결국 실증주의는 경험론의 극단적 형태이다. 이 벤턴과 크레이브라는 학자들이 경험론의 핵심적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과학과 관련해서요. 첫 번째로 개인의 정신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 및 세계와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지식을 획득한다. 두 번째로 진정한 지식 주장은 경험을 통해 무엇이든 시험할 수 있다. 세 번째, 그것은 관찰할 수 없는 존재나 실체에 관한 지식 주장을 배제한다. 네 번째, 과학적 법칙은 경험의 일반적인, 즉 반복적인 유형에 관한 진술이다. 다섯 번째,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 현상이 과학적 법칙의 사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과학적 설명의 포괄 법칙 모형이라고 부른다. 여섯 번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그 현상이 일반 법칙의 사례라는 것을 입증하는 작업이며 법칙을 알아냄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유형의 현상이 장차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경험적 사실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축적된 사실에서 귀납 추론에 의해서 보편적 지식 주장으로 일반화하며 이것은 흔히 이론으로 표현된다. 이를 새로운 경험들에 비추어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이제 실증주의의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개별 경험적 사실들에서 보편적 지식 주장을 이끌어내는 귀납 추론은 논리적으로 치명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통해 지식 주장을 귀납적으로 추론하더라도 논리적 차원에서는 그 지식 주장이 미래에도 타당하다는 것을 경험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귀납의 문제 때문에 경험에서 귀납을 통한 이론의 도출은 정당한 과학적 방법으로 공인받을 수 없었다. 이제 흔히 이제 사례로 드는 게 그 칠면조죠. 주인이 오면 먹이를 준다. 주인이 오면 먹이를 준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이제 그 칠면조의 목을 딴 거죠. 이런 것들이 경험적 사실로부터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을 수 없는 그 논리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칼 포퍼가 나옵니다. 투자 책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뭐 베스트 10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나심 탈레브의 책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블랙스완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행운에 속지 마라라는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죠. 이 나심 탈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히 회자될 만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소로스, 이 나심 탈레브 이 두 명이 항상 자주 인용하는 사람이 이 칼 포퍼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대담한 추측과 반증이라는 용어로 유명을 한데요. 특히 이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도 이 책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었던 학자인데요. 칼 포퍼가 이 실증주의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그에 대해서 대안으로 내세우는 그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퍼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을 구별한다. 과학에서 발견은 인간의 상상력이 담당하는 작업으로 특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포퍼는 여기서 대담한 추측을 권장한다. 그러니까 대담한 추측으로 어떠한 주장을 일단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발견 작업을 통해 생산한 지식 주장은 경험적 시험을 통과해야만 과학적 지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포퍼나 햄펠 같은 논자들은 과학적 지식이란 어떤 방식으로 제출된 것이든 경험적 증거에 비추어 그 주장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즉 그 주장으로부터 가설을 연역해서 경험적 증거와 대비해 볼 수 있는 지식이라고 정의했다. 과학의 작업은 경험에서 이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즉 과학적 이론이나 추측에서 시작해서 경험적 증거로 그 추측의 진위를 시험하는 식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아무리 많은 개별 관찰이 일반적인 지식 주장과 일치하더라도 미래의 관찰이 지식 주장과 일치할 것인지 경험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귀납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논리적으로 과학의 지식 주장과 일치하는 경험적 증거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주장이 옳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확증할 수는 없다. 여기서 포퍼는 과학의 지식 주장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반증의 원리를 제시한다. 단 하나의 반대되는 경험적 증거만 있더라도 그 주장이 그릇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그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과학에서 지식 주장과 경험적 증거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하는 방법은 연역을 통한 반증으로 축소된다. 확증해서 그것은 100%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100%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주인이 마음만 바꾸면 칠면조의 목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능성, 미래에 열린 가능성까지 확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자료가, 기존의 이론이나 기존의 어떠한 주장들이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 틀렸는지를 증명했는가 정도만 할 수가 있지, 그것 자체로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증의 차원으로 축소된다라는 거고요. 이 반증의 원리가 가설 연역적 방법, 포괄 법칙적 설명 모형 등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설 연역적 방법을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왜 칼 포퍼를 좋아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어떤 수많은 데이터들, 주가 데이터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떠한 이론을 만들어냈더라도 그대로 미래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데이터를 보고선 똑같은 방향으로 베팅을 했을 때 거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고 그날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블랙스완이라던가 그런 책의 주요한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 나심 탈레브의 저작이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렵다고도 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다라면은 그런 책도 사실 주장을 간단하게 사실은 그 함의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회과학 방법론에 대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가설 연역적 방법은 반증의 원리, 즉 가설적인 지식 주장의 진위를 경험적 증거로 시험하는 절차를 논리적 관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상부하는 현상을 해명하는 가설적 이론을 고안하지만 이론을 직접 시험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이론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객체나 과정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에서 경험적 결과를 논리적으로 도출하고 이것을 실제 경험적 증거와 대조해서 가설의 진위를 파악하게 된다. 판단하게 된다. 가설 연역적 방법에서 연역은 과학적 논증의 전체 구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과 그것에서 도출한 경험적 결과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의미한다. 현대사회학의 주요 경향들에서는 가설 연역적 방법을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방법은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으로 사회학 연구를 지배했다. 가설 연역적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론을 정식화하고 두 번째로 이론과 보조 과정에서 경험적 결과를 연역한다. 이 논리적으로 연역한 결과를 실제의 경험적 증거와 비교한다. 경험적 증거가 이론을 반증하는가 아니면 지지하는가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특히 과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가설적인 이론의 진위 또는 타당성을 언제 어디서나 반복하고 확인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주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다른 인지활동과 구별된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설 연역적 방법은 과학적 탐구의 핵심이다. 물론 가설적 이론이 보편적 지술과 일치하는 경험적 증거를 아무리 많이 수집하더라도 그 가설을 확실한 참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단언할 수는 없다. 반대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만 참이라고 잠정적으로 승인될 뿐이다. 그런데 실제의 과학적 작업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추측을 통해 이론을 고안하고 이를 확증하고자 할 수도 있고 경험의 귀납적 일반화를 통해 이론을 고안하고 이를 반증하고자 할 수도 있다. 가설 연역적 방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견이 반드시 추측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당화가 반드시 반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적인 내용인데요. 법칙에 관한 실증주의적 견해를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론 속의 보편적 진술로서 법칙은, 그러니까 이론 안에 있는 보편적 진술이라는 거죠, 법칙은. 관찰 가능한 사건이나 사물 속에 있는 어떤 체계적인 질서를 발견해 표현한 것이다. 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칙이 표현한다고 상정되는 이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사건이나 객체의 연속적인 발생일 뿐, 논리적으로는 독립된 사건들의 항상적 결합 또는 경험적 사건들의 보편적 규칙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습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필연적인 것은 발견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필연적인 그 인과관계 자체는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실증주의에서 인과관계를 표현하는 법칙은 세계에서 관찰되는 경험적 규칙성에 관한 진술이며 이 점에서 경험의 귀납적 일반화의 산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실증주의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험이거든요. 경험에 기반한다. 경험에 기반해서 추측을 하든, 그 다음에 뭐 법칙을 세우든, 그러고 나서 그것을 다시 경험적인 어떤 증거들로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을 넘어선 것은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실증주의가 중요시하는 이 경험에 대한 문제, 그것에 대한 다른 유파의 해석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